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열린민주당. 사실 이 출범 초기에만 해도요, 이 당이 이렇게까지 눈에 띄는 지지율을 얻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위, 4위 정도를 달리고 있죠. 사실은 현역 의원 딱 한 명 있고 지역구 후보도 없는 신생 정당인데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아마도 선명성 때문일 거다. 그리고 비례 후보들의 스타성도 한몫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부터 만날 이분의 합류도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로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 2번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한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스카프 이렇게 두르고 오셨네요. 여기 처음 왔어요. 방송국에는 처음 들고 왔어요. 방송국에서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보고 계실 텐데 이거는 누가 손혜원 의원이 아이디어예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 상징 색깔을 처음에 창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뭐 정봉주 의원 아이디어로 두 색깔로 했다고 하고요. 정봉주 의원 아이디어였습니까? 이렇게 그래요. 만든 거는 손혜원 의원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게 좀 산뜻하게 눈에 많이 띄던데. 이거를 이렇게 굿즈로 좀 판매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으셔서 진짜로요? 판매할 것 같습니다. 어제 봉화마을 다녀오셨죠? 네네. 봉화마을에도 이거 스카프 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 거기는 참배를 하는데. 그러셨어요. 몇 시에 올라오셨습니까? 어제 저녁 때 올라왔더니 한 8시쯤 됐나요? 밤에. 근데 권영숙 여사는 못 만나셨네요. 그 사위가 출마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댁에 저기 손녀들이 있으니까 손녀를 봐줘야 되잖아. 선거 때니까. 할머니신데. 설마 손녀를 봐주시는 문제 때문에 안 나오신 걸까요? 아유 그럼 거기가 계셔요. 네. 아예 거기 가 계세요? 예. 그럼 봉화에 안 계셨어요? 아예? 충청북도 어디에 출마했잖아요. 거기 가 계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더불어시민당 분들이 참배하러 왔을 때는 와서 인사하셨던데요?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무슨 뭐라더라? 저희가 듣기로는 일정 협의를 드릴 때 더불어시민당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창조간에 만나셨는데 저쪽 그 일에 신경이 쓰이시는데 우리 만나기가 좀 애매해져 버렸다. 뭐 그런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도 저쪽으로 출마를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애매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양쪽 당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뭐 만나 뵙고 이럴 줄 모르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을 받고 거기서 이제 거의 당도해가지고 연락하고 만나셨나 뭐 그랬나 봐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느 쪽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 권 여사님은 예전에 이호 여사님하고 달라서 뭐 이런저런 정치적 발언을 안 하시니까 안 하시죠. 네. 그래요. 아니 뭐 서운하지 않으셨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요. 서운하고 말 일이 있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뵈러 가는 건데. 관련해서 지금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열린민주당을 택하셨냐? 그러니까 왜 더불어시민당이 아니고 열린민주당을 택하셨느냐 이거거든요. 그러게요. 다른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제가 사실 사직을 한 게 공직 사퇴 시한에 딱 맞춰서 했다 뭐 이런 말씀은 잘못된 거고요. 그 전에 사직을 했는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이 비례정당 얘기가 나오고 태동될 때부터 저한테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연락을 주셨던 건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연락을 한 게 아니고 그 플랫폼 정당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네네네. 그리고 이쪽 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제가 예전에 뭐 같이 방송도 하고 팟캐스트 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함께 당연히 뭐 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관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는 기관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하여튼 열린민주당은 열린캐스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제가 뭐 많은 득표를 해서 그 선순위 후보가 됐다. 이거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니 그걸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다가 오케이 안 했는데 그냥 후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셨으니까 올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캐스팅 단계에서는 시민들이 그냥 추천한 분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이제 후보자들을 선정해서 또 그 당원들에게 또 뭐 어떻게 1000분인가를 뽑아서 또 다시 추천하라 하고 그것까지는 저의 희망과 무관하게 진행됐던 절차고요.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순번 정하는 투표하기 직전에 그때는 이제 제 수락 여부가
중요한 거였고 어쨌거나 하여튼 불러주셔서 네 그리고 불러주셔서 응할 때를 이제 계속 심사숙고를 했는데 저쪽은 더불어시민당은 그 이미 이제 비례대표 절차를 다 선정되신 분들이 모여져 있는 상황이고 네 여러 좀 그랬군요. 변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더불어시민당 결국 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이쪽으로 이제 합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애초에 연락은 없었어요. 좀 같이 하자. 우리 쪽으로 나와라. 뭐 이런 연락은 없었어요.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은 예. 예전에 이제 그 인재 영입 단계에서 예. 제게 이제 그 지역구 출마를 많이 권유를 하셨죠. 그거는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를 예를 들면 제가 뭐 사는 데도 있고 고향도 있고 뭐 또 서울에 무슨 격전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네. 진짜로 저는 뭐 이렇게 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이나 이번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때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절하고 그랬죠. 지역구로서 출마 권유는 있었지만 네. 그 후엔 아니었고. 아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저기 플랫폼 정당을 조정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플랫폼 정당 주도하시는 분들은 또 연합 정당으로서 별도의 입장이 있으셨을 테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는 좀 불편해지셨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전혀 아니에요? 안 불편하고요. 근데 이해찬 대표는 그럼 왜 그러세요? 일부는 탈당하거나 공천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한 분들이 지금 민주당 이름 사칭해서 비례 후보 내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지고 그러니까 있다. 저는 탈당한 것도 아니고 탈락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칭하는 사람도 아니고. 최 후보님은 그러시지만 아마 네. 이제 당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대 당 열린민주당. 차원에서 그렇죠. 껄끄럽지 않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슨 애들도 아니고 어차피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거는 서로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님의 입장 또 민주당에서 선거 전략을 주도하신 분들의 입장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선거의 방향이라는 게 있을 텐데 예. 그런 방향들을 최대한 유권자들한테 설득하고 또 지지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대한의 의석을 확보하는 게 현재 민주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고민정 후보하고는 청와대에서 같이 일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고민정 이제 후보, 고민정 전 대변인도 선배들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을 이야기하는데. 고민정 후보는 원래 그 본인도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저하고 같이 나가서 유튜브 하자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둘이 하면 대박 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야 당인으로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로서 우리 뭐 윤건영 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당의 입장에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 뭐 아름다운 앞모습이 있는데 뭐 아름다운 뒷모습까지 굳이 제가 뭐 보여주지 않아도 아니, 네. 그러니까 결국 열린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로섬 게임 형태로 지금 가는 것 아니냐. 결국은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뭐 그만큼 득표율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 후순위로 배치한 이 후보들 더불어민주당에서 간 그 후보들이 당선 많이 못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총선에서 이거 여차하면은 제1당 자리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거든요. 아이, 뭐 신경 쓰시는 이유는 지금 PD님 말씀처럼 열린민주당이 날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은데 좀 큰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권자분들도 결국은 이제 민주개혁 진영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이 비례정당이 생긴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라는 곳에서 미래한국당이라는 거를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현행 선거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그냥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다 깨버리겠다. 이런 목리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어떤 미래를 참칭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력의 의석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는 절박감에서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택한 방향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제일 큰 목표는 그런 그쪽의 의석을 최소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열린민주당의 역할은 그런 의석을 줄이는 데 있어서 또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의석이 최대한 늘어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의 소명은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 덩어리로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일당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예. 그 일당은
그야말로 어떤 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선거 당일날 얻느냐 그리고 한 당만이 일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백히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다른 당입니다. 그 당이 선거 당일날 얻는 의석수는 별도로 집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한다는 게 지금까지 여론조사 예측이잖아요. 예, 예. 만약 그것만 유지가 된다면 예. 일당을 확보하시는 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후에 더불어시민당 분들이 이제 플랫폼 정당이니까 해산하고 돌아갈 거고 혹시 그럼 열린우리당도 합당의 가능성이 열린민주당 있습니까? 많이 헷갈리시죠. 열린민주당도 합당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주당과? 그거는 합당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가서 뭐 우리가 합당을 전제로 지금 선거에 임한다 이런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요. 그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원구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 상황이 예.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최대한 저희는 뭐 애초에 후보들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당원이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만들어진 당과 후보들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뜻이 또 어떻게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혹시 몇 석 이상 나오면 네. 이거는 독자 행보를 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쭉 가겠습니다 하는 뭐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얘기해 본 바는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목표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예. 가장 좋은 모습은 더불어시민당하고 우리 열린민주당이 합해서 교섭단체를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합해서 20석? 20석 이상이 나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석 훨씬 넘게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열린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이 네. 아니 뭐 더불어시민당이 그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뭐 그쪽에 한 16석 얘기하던데. 그러면 더불어시민당. 저희도 그러면은 한 15석 하면 30석 하면 제일 좋겠네요. 하여튼 많이 나오면은 뭐 독자 정당의 행보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열린민주당의 독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쓰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독자 정당으로서 열린민주당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그 민주주의의 완성과 또 개혁의 완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또 저희가 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외부에서 보시기에 또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갈등이나 무슨 대립으로 비춰진다면 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열린민주당 비례 2번 후보를 여러분 좀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검찰 개혁을 위해 청와대에 들어갔고 언론 개혁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고자 한다 이렇게 뜻을 밝히신 걸 제가 봤는데 검찰 개혁 얘기를 좀 해보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당하셨어요. 네. 처음으로 정확하게 제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2017년 10월에 네. 최 전 비서관님이 속해 있던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이제 이런 혐의인데 네. 그 증명서 확인서 위조입니까? 진짜 활동했습니까? 일단은 법률적인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서에 관한 이제 위조와 변조와 허위 문서 작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조는 아예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가짜로 문서를 만드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에 기소된 윤석열 씨 장모가 은행 명의의 문서를 자기가 은행도 아니고 은행장도 아닌데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위조입니다. 변조는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사진을 떼내고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바꾼다거나 뭐 그런 경우 있죠. 여권 사진을 교체한다거나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거에서 일부를 고치는 거. 이걸 변조라고 하고요. 허위 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용을 허위로 쓰는 거. 이게 이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 처벌을 받고요. 인감증명서 같은 데다가 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적는다거나 이런 그 공무원이 계신다면 그럴 때 처벌하는 거고. 허위 사문서 작성은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제가 공모를 해서 무슨 대학원 입시 업무까지 방해했다라는 게 다 연결돼야지만 이 공소 제기 사실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되는 지금 인턴 활동 확인서를 그러면 활동도 안 했는데 만들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계속 음해를 했었죠.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일단 활동했습니까? 당연하죠. 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면 저한테
보내온 서면 질문서에서 무슨 출근부를 작성해서 뭐 거기다가 출근 뭐 서명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던데 그럼 우리 소규모 법무법인에서는 직원분들한테도 출근부가 없거든요. 뭐 그런 식의 기준으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증인이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재판 각오하면 소명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 법무법인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말씀하신 그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네.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했고 장모를 기소를 했는데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이 됐어요. 이제 그걸로 사기를 친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상태. 일각에서는 올 여름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 건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떠돌던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그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장모님 문제는 공소제기 자체가 명백히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마 우리 법대 한 2학년만 돼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동행사는 사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 그게 떨어지는 범죄는 잘 없습니다. 일단 기소가 지금 이상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잔고증명서를 왜 만들었느냐, 그냥 그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잔고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출을 해주는 쪽을 그걸 제시함으로 해서 기망한 거죠, 속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가 명백한 건데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조직원으로서 그런 배려를 해준 거 아닌가 싶은 굉장한 아쉬움과 유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윤 총장 본인이 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기소된 당일에 낸 입장문에서 이 사람을 제가 반드시 고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점들은 그런 예. 명백한 위법사실,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사실이 있기 때문에 했던 얘기지, 그냥 무슨 감정에 빠져서 제가 혹은 또 뭐 더 센 언어를 통해서 그쪽의 의지를 눌러야 될 어떤 다른 의도에 의해서 얘기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아마 더 잘 알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그거야 공수처에서 결정하실 일이고. 예. 그러니까 될 수도 있다라고 될 수도 개인적으로 있죠. 네, 보신다는 네. 말씀이죠. 그럼 뭐 처는 아까 저 김건희 씨 총장 부인 그간의 말씀 어떤 이번 그 장모님의 어떤 관련된 일도 있지만은 처가 거기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해명이 있었고 뭐 저희가 달리 또 소명됐다는 검찰의 발표도 있고 했던 것 같은데 뭐 네. 각하했다 그랬죠. 네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금 그 윤 총장이 등록돼서 공개된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재산은 거의 없고 결혼하면서 이제 부인으로부터 생긴 예,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도 본인이 그 재산을 얻을 만큼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큰 어떤 재력을 애초부터 보유했던 건 아니고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내지는 함께 형성한 재산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나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제보나 또 그런 사실관계들이 밝혀진다면 그게,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잖아요. 근데 예. 그 배우자기 때문에 예.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계시면서 네. 이제 그분 공직자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라든지 뭔가 뭐 이런 것을 좀 받아보신 게 있다는 겁니까? 짚히는 부분이? 아니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되고 네. 지명되기 전에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 후보자들을 그렇죠, 놓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슨 그 세간에 떠돌고 있는 지금의 얘기들이 뭐 알려지고 또 저희가 확인해보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있다 없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재직 중의 일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윤 총장 스스로 지금 본인이 가져야 될 어떤 도덕성이나 공정성의 문제가,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가 그간에 본인이 제시해왔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늘 앞세웠던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과연 그 기준에 비춰볼 때 얼마나 떳떳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뭐 어린 아이들이 받은 뭐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집요하게 수십 명을 투입해서 수사를 했는데 과연 그런 수사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 사건이 더 번져가고 커져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표창장은 그냥 어린아이의 표창장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역시 대학 입시에 활용이 됐던 거라는 거 연결은 되는 문제입니다만 여하튼 그 정도 수사했던 것처럼 이것도 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사를 공정성의 문제다, 또 공직자의 도덕성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똑같은 수준의 문제가 돼 있는 공직자나 도덕성의 흠결을 갖고 있다고 의심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뭐 나경원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그 본인의 문제도 똑같은 직중과 잣대를 가지고 한번 해보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질문거리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이 많았나? 아니요. 오늘 열린민주당의 이제 주자로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열린민주당 신생정당이니까 도대체 여기에 지향점은 뭔가? 정당 투표를 하려면 내가 뭘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아니 더불어시민당 뽑아야 돼? 열린민주당 뽑아야 돼? 뭐가 다른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고민되실 거거든요. 저희가 뭐 선택의 여지를 넓혀드렸으니까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과 달리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랄까 장점이라고 한다면 감히 말씀드리기를 뭔가 이렇게 신나고 멋진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열린민주당의 그 약진에 많은 또 기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을 직접 선정하셨고 또 그 순번까지 직접 붙이셨고 그다음에 그걸 추인하는 과정에서까지 이제 전 당원이 나서서 했기 때문에요. 열린민주당이 앞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제시하는 공약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멋진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한테 뭐 한 표를 주셔도 아깝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죠. 예, 열린민주당의 비례 2번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 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